아라빈드 아디가는 1974년에 태어난 인도 태생의 호주계 작가로 현대 인도 문학의 새로운 목소리를 제시한 인물입니다. 그는 인도의 마드라스, 현재의 챈나이에서 태어나 방갈로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인도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후 호주 시드니로 이주하여 중등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명문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사 학위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아디가는 대학 졸업 후 세계적인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스와 시사 주간지 타임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인도와 남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심층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이러한 저널리스트로서의 경험은 그가 현대 인도 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관찰하고 그 이면을 분석하는 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08년 그는 자신의 첫 장편 소설인 더 화이트 타이거로 40살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아디가는 현대 인도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그 화려한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사회적 모순을 집요하게 탐구하는 작가로 특히 뿌리 깊은 계급 갈등, 만연한 부패, 그리고 극심한 불평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글로벌화 시대 인도의 복잡다단한 현실을 예리하게 포착해냅니다. 그의 대표작인 더 화이트 타이거는 아라빈드 아디가의 기념비적인 데뷔 장편 소설로 2008년 부커상을 수상하며 그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소설은 인도의 아무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하층민 출신의 발람 하라이가 인도를 방문하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에게 장작 7통의 편지를 보내는 독특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들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운전기사에서 시작하여 살인과 절도를 거쳐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는지를 대담하고도 솔직한 고백조로 서술합니다. 작품의 제목인 화이트 타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극히 드물게 태어나는 전설적인 백호처럼 인도의 억압적인 카스트 제도와 견고한 사회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특별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아디가는 이 작품에서 빛나는 인도와 어둠의 인도라는 극명한 이분법적 구조를 통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도시의 엘리트 계층과 여전히 지독한 빈곤과 무지, 그리고 봉건적인 착취 속에 갇혀있는 농촌의 하층민 사이의 엄청난 격차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특히 주인공 발람의 신랄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목소리를 빌려 인도 사회의 만연한 부패, 후진적인 정치 시스템, 그리고 모순적인 계급 구조를 통렬하게 풍자합니다. 동시에 이 작품은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의 한 개인이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무겁고도 불편한 도덕적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이 소설은 현대 인도 문학이 이룩한 중요한 성취이자 제3세계 국가의 압축 성장과 그 이면에 필연적으로 드리워지는 짙은 그림자를 깊이 있게 탐구한 탁월한 사회 비평 소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1부, 발람의 자기소개와 편지를 쓰는 목적입니다. 인도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도시 방갈로르에서 성공한 택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발람 하라이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인도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직접 편지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총리가 인도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자신이야말로 인도 기업가 정신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확신합니다. 발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화이트 타이거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그가 아주 어렸을 적 그의 가난한 시골 학교를 방문했던 한 교육 관료가 그의 총명함을 알아보고 붙여준 별명으로 한 세대에 단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한 희귀하고 특별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발람은 자신이 바로 인도의 거대한 어둠, 즉 가난과 무지의 세계에서 태어나 그 모든 속박을 끊고 빛의 세계로 스스로 올라온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강하게 자부합니다. 그는 편지에서 중국 총리에게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남김없이 들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화려한 성장 뒤에 감춰진 인도 사회의 추악한 진실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심지어 자신이 살인자이자 도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조차도 처음부터 숨기지 않고 대담하게 밝힙니다. 발람은 현재 화이트 타이거 테크놀로지 드라이버스라는 이름의 택시 회사를 운영하며 상당한 부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세상의 모든 도덕적 경계를 스스로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제2부 어둠의 인도 락샤반드에서의 삶입니다. 발람은 신성한 겐지스 강 근처에 위치한 작고 가난한 마을 락샤반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작가가 말하는 어둠의 인도에 속하는 공간으로 지독한 빈곤과 끝없는 무지 그리고 중세시대와 다를 바 없는 전근대적인 봉건제도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곳입니다. 발람의 본명은 문나 쿠마르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힘센 소년이라는 뜻의 발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발람의 가족은 대대로 달콤한 과자를 만드는 일, 즉 할와이를 해온 하층민 계급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고된 인력거꾼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극도로 가난했으며 발람은 그를 배우기도 전에 일을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락샤반드 마을은 4명의 막강한 지주가 완벽하게 지배하는 봉건적인 사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경외와 두려움을 담아 동물의 이름으로 불렀는데 바로 들소, 황새, 야생 멧돼지, 그리고 까마귀였습니다. 이들은 마을의 모든 토지와 자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사실상 그들의 소유물이나 농노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발람은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극심한 불평등의 현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태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에게 이 견고한 시스템에 맞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발람은 누구보다 영리하고 재능 있는 학생이었지만 지독한 가난 때문에 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자 그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마을의 작은 찻집에서 허드렛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어린 발람은 자신이 평생 이런 비참하고 희망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제3부 델리를 향한 탈출입니다. 발람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마을의 지주 중 한 명인 황새의 아들들이 도시에서 일할 운전기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황새의 두 아들인 아쇼크와 무케시는 델리 근교의 신도시 구르가온에 살면서 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쓸 수 있는 고향 출신의 운전기사가 필요했습니다. 발람은 이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잡기 위해 보수적인 가족들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 운전을 배웠고 뇌물을 써서 정식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비록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지만 발람은 자신의 영리함과 절대적인 충성심을 강하게 어필하여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운전기사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델리로 가는 것은 발람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것과 같은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빛나는 인도의 실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건물, 화려한 쇼핑몰, 끝없이 이어진 현대적인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넘쳐 흐르는 그 세계는 그가 살아온 어둠의 인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쇼크는 황새의 둘째 아들로 미국에서 유학한 소위 현대적인 인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서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운전기사인 발람에게도 다른 주인들과는 달리 비교적 친절하고 인간적으로 대했습니다. 아쇼크의 아내인 피나키 마님은 인도계 미국인으로 인도의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며 항상 불만에 차 있었습니다. 발람은 이들 부유한 부부를 위해 운전을 하면서 점차 상류층의 은밀한 삶을 바로 곁에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자유로운 사고 방식, 그리고 자신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과 그들 사이에 놓인 결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계급의 격차를 매 순간 실감해야만 했습니다. 제4부 하인의 삶입니다. 델리에서 발람은 인도의 수많은 하인들과 똑같은 전형적인 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인 아쇼크와 피나키 마님의 모든 요구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어야 했고 하루 24시간 내내 그들의 부름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배정받은 방은 벌레가 들끓는 아파트 지하실의 작은 공간이었고 그의 생활 조건은 인간 이하라고 할 만큼 열악했습니다. 발람은 건물 주차장에서 다른 운전기사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고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운전기사들은 발람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했고 주인의 변덕 한 번에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불안한 신분이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주인들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부유층들은 기본적으로 운전기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운전기사가 분명 도둑질을 하거나 자신들을 배신할 것이라고 항상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운전기사 없이는 단 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기생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주인과 하인 사이에 존재하는 기묘하고도 불평등한 상호의존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발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차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다른 사람의 하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주인들이 자신을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마치 가구처럼 취급할 때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발람은 주인 부부의 차 안대화를 엿들으면서 그들의 사업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절한 주인 아쇼크가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교묘하게 세금을 회피하며 온갖 불법적인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14부 새로운 인도의 모순입니다. 발람은 중국 총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현대 인도가 직면한 심각한 모순에 대해 신랄하게 설명합니다. 인도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그 화려한 성장의 혜택은 극소수의 부유층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빛나는 인도와 어둠의 인도 사이의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갈로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정보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골 지역은 여전히 중세시대와 다를 바 없는 봉건적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눈부신 성공을 거둔 새로운 부유층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만 인도 인구의 대부분은 여전히 극심한 빈곤층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양극화는 인도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발람은 인도의 자랑거리인 민주주의 역시 완전히 가짜라고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선거는 돈과 권력에 의해 쉽게 좌우되고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합니다. 부패는 사회 전반에 암세포처럼 만연해 있고 법치주의는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구호일 뿐입니다. 교육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은 부유층 자녀들만의 특권이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계급 간의 사회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다리를 더욱 가파르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사다리 자체를 걷어차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발람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 자신과 같은 화이트 타이거가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정당한 성공의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15부 기업가 정신의 진실입니다. 발람은 중국 총리에게 서구 사회가 찬양하는 인도의 기업가 정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결코 정당한 경쟁이나 창의적인 혁신이 아니라 부패하고 불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냉혹하고도 처절한 생존 기술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사업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력보다 뇌물을 제때 줄 아는 능력이 더 중요하고 정직함보다는 법을 교묘하게 우회할 방법을 찾는 요령이 필요하며 때로는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고지식하게 도덕적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도태되고 오히려 대담하게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인도의 현실입니다. 발람은 자신의 택시 회사 역시 이러한 비정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는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경찰과 관료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바치고 경쟁업체를 압박하며 때로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비도덕적인 방법들이 없다면 자신과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은 결코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동시에 자신이 기존의 착취적인 시스템보다는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들을 최대한 공정하게 대우하고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발람은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이야말로 인도의 진짜 현실이라고 단언합니다. 완전히 깨끗하고 정직한 사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부패한 시스템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덜 나쁜 선택을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도의 진짜 기업가 정신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제16부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발람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인도의 미래에 대한 자기 나름의 냉소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성장할 것이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예측합니다. 경제 성장은 계속되겠지만 그 성장의 혜택이 분배되는 방식은 더욱 불평등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도입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술의 혜택으로부터 완벽하게 소외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형식은 겉으로 유지되겠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소수의 기득권층에게 더욱 집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과 같은 화이트 타이거들, 즉 시스템을 파괴해서라도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발람은 예측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발람은 중국이 이러한 인도의 실패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사회적 정의가 보장되어야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동시에 지독히 냉소적이기도 합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자들은 진정으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결국 개인은 주어진 비정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에필로그, 화이트 타이거의 유산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발람은 자기 자신이 화이트 타이거로서 과연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사실상 아무런 긍정적인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발람은 자신의 이야기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 전역에는 수많은 잠재적인 화이트 타이거들이 존재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쓰러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둠의 인도라는 거대한 닭장 속에 갇혀 있으며 자신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평생 발휘하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인도 사회가 가진 가장 큰 비극이라고 발람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수억 명에 달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불합리한 사회적 제약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인도라는 국가 전체의 엄청난 손실이기도 합니다. 발람은 중국 총리에게 마지막 조언을 남깁니다. 진정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엘리트만이 부와 성공을 독점하는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 반드시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람은 자기 자신 역시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과거에 저지른 끔찍한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미래에는 과거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는 진정한 화이트 타이거가 되기 위한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굳게 믿습니다. 소설은 발람이 길고 긴 편지를 모두 쓰고 봉투에 넣어 우체국으로 향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중국 총리에게 무사히 전달되어 다른 나라가 인도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과연 권력자들에게 진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감을 떨치지 못합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마이너스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